자, 우리가 앞에서 지혜의 원리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배경지식, 호기심, 상상력 등이 결합돼서 발휘되는 생각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활동에는 인지사리분별, 문제해결, 혁신과 창조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혜의 원리 중에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하다는 방점은 기본적인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급 지혜, 다시 얘기해서 한 차원 높은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치졸하면 인품도 비루해진다. 다시 얘기하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인격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의 가장 중요한 게 인지 사리분별입니다. 즉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이러한 이 인지 사리분별은 그 대상이 주로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면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에 귀촌을 했습니다. 각각 집을 이쁘게 지어놓고 개도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개집도 키워놓고. 그런데 이 개가 비만 오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생이 식구들 다 모여있는데 우리 개는 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만 오면 지붕에 올라가서 비를 감상한다. 근데 형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나마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사리분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놀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는 지붕 위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우리 개는 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만 오면 시인처럼 비를 감상합니다. 근데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보시오. 지금 개는 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몹시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보시오. 개는 좋아할 때는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지금 저 개는 꼬리를 가랭이 사이로 움츠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손님이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는 인간에 비해서 후각이 10만 배 정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청각도 16배에서 20배가 뛰어납니다. 근데 개집을 살펴보니까 함석으로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비가 내리면 개 입장에서는 천둥벼락이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붕에 올라갔던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동네 놀이터에 가끔 운동하러 나갑니다. 어느 날 나갔더니 그 트랙에서 여러 아줌마하고 한 아줌마하고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는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한 아줌마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아줌마들이 아니 우리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왜 혼자만 굳이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니 시계 방향으로 돌라는 무슨 법이라도 있습니까? 싸움이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육상 트랙을 시계 방향으로 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상 선수들이 불편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1913년 세계 육상연맹에서 트랙 도는 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편할까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라는 것은 왼발에 축을 둡니다. 그래서 보드를 탈 때도 왼발을 타고 삽질을 할 때도 왼발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원심력이 생겼을 때 왼쪽에 안쪽에 발을 가지고 축을 둬서 몸이 쏠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상대적으로 심장이 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심장에 부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케이 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걸을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편합니까? 그 이유는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욕조에서 물을 빼게 되면 욕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집니다. 태풍도 가끔 보시죠? 기상캐스터가 보여주는 거. 태풍도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자기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돌 경우에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아니시냐? 맞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상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도 약간 덜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생선 몸통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엄마도 생선 몸통 먹을 줄 알아? 엄마는 그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생선이 나오면 항상 대가리만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자식들이 먹고 버린 생선 뼈를 먹다가 찔려서 피나고 제 친구 중에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숫기가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나서 처갓집에 갔는데 지수성찬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 맨 앞에 우연히 있는 그 콩나물 무침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 뒤로 처갓집 갈 때마다 장모님이 우리 사이 콩나물 무침 좋아한다고 갈 때마다 콩나물 무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기 좋아한다고 고백한 게 10년 뒤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면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면을 통찰하지 못하면 진정한 지혜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통찰력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우리 인간의 생활은 1846년에 오스트리아 빈 병원에 제밀 바이스라는 청년 의사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 병원은 1동은 시설이 좋고 유능한 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2동은 산파들이 근무를 하고 이 병원에서 주로 애를 많이 받는데 시설도 좋고 유능한 의사가 근무하는 1동에서 애를 낳는 산모의 사망률이 다른 데보다 5배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제밀 바이스의 친구 야코브가 죽은 산모 시신을 해부하다가 수술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밀 바이스가 자세히 보니까 그 증상이 죽은 산모의 염증 증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추론하기를 분명히 시체에서 어떤 입자가 나온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병원에 병이 걸리는 이유를 나쁜 공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세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그 시체 입자를 막아주면 산모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동 바로 옆에 시체 해부실이 있어서 모든 의사들이 해부 실습을 한 다음에 피고름 상태로 애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시체 해부실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염소액으로 손을 씻고 애를 받도록. 그랬더니 산모 사망률이 18%에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병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럽 전체 의학계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 의학계 주류사회에서 무슨 소리냐 이 미친놈들아. 그래서 그 제멜바이스를 정신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그 파스테르하고 코우라는 그 세균학자가 그때 그 시체에서 나오는 입자가 연쇄구균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통찰력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우리가 혁신창조, 즉 발견과 발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견, 발명은 첫 번째는 네거티브 크리에이션, 즉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의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각 도로마다 경찰관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 곳곳마다 경찰관을 많이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경찰관 없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신호등을 만든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란색의 신호등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모든 경찰관들을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술이나 음료에 보면 예전에는 오프너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가거나 또는 오프너가 없은 경우에 어떡하죠? 뭐 숟가락으로 열기도 하고 입으로 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프너 없이도 마개를 설치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사형으로 나사형 마개를 발명해 댕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즉 네거티브 크리에이션입니다. 반면에 포지티브 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컬어서 호기심은 발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어떤 사람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그런데 엉겅퀴 씨앗이 개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벨크로, 잡착제입니다. 자, 1700년도에 주전자에서 물이 엄청나게 끓습니다. 물이 끓자 증기의 힘이 터져나오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만든 것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포지티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혁신과 창조, 통찰적인 안목이 없으면 굴러온 복을 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코닥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이 우리 디지털 카메라 빨리 상품화 시킵시다. 그때 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야 우리는 필름을 갖고 먹고 사는데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코닥 망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에 데크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80년 들어서 PC가 막 퍼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도 PC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CEO가 야, 누가 집에서 PC를 하겠니? 좀 생각 좀 해라. 생각들 좀 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회사 망했습니다. 2009년도에 KT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러자 LG U+에서도 우리도 빨리 스마트폰을 출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때 사장이 남용 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남용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스마트폰은 거품이야. 잠시 반짝거리다 말 거야. 얼마 있다가 바로 남동 사장은 잘렸습니다. 그 무렵에 삼성전자에서도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온 걸 보고 우리도 빨리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된다고 온갖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때 삼성의 미래전략실장으로 있던 최지성 사장이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야, 스마트폰은 그 마니아들만 갖고 노는 거야. 그게 뭐 시장에 대중성이 있겠니? 삼성이 또 하나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안드로이드 폰의 아버지라고 하는 앤디 루빈이 삼성전자를 찾아옵니다. 안드로이드 솔루션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사장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회사의 연구원이 몇 명이요? 6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원이 200명입니다. 앤디 루빈이 갖고 온 안드로이드 솔루션 발로 걷어 찼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OS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솔루션에 대한 특허료로 연간 1조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인수한 구글은 지금 누적 매출이 40조 원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런 통찰력은 또 한 가지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해안의 뿌리가 바로 통찰력의 힘입니다. 1898년도에 미국의 특허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에디슨이 여러 가지 발명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하루가 다르게 발명품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때 이 특허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세상에 발명될 것이 거의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발명될 게 없다. 그러니 특허청을 해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의 힘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미국의 히어드의 바보짓이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한 사람이 윌리엄 히어드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당시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민들이 그 얼음덩어리 땅을 샀다고 그 미친놈, 바보, 조롱되고 비아냥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서유럽을 침략하다 실패해서 영국한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당시 영국이 그 배상금으로 알래스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때 세계 최강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코앞에 알래스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사고 싶다는 걸 알고 후다닥 팔아치웠습니다. 영국은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을 잃고 정사에 관심이 없어서 끝내 알래스카를 갖지 못했습니다. 1971년도에 알래스카에 위전이 개발됐습니다.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알리지 않습니다. 또 생태 보고로서 지금 연간 관광 수입이 3억 달러입니다. 군사 안보적인 차원 차치하고 알래스카가 당시 바보라고 비아냥됐던 그 히어드가 알래스카를 사서 오늘날의 미국에 엄청난 부를 갖다 준 겁니다. 세종대왕이 온갖 신하들, 특히 채말리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학자들이 상소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한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오늘날 한국의 정보화 시대에 한글의 위대성과 편리성을 지금 지켜본다면 과연 무슨 소리를 할까요? 자, 이러한 통찰력은 배경 지식이 토대가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 삶의 진리와 관련된 배경 지식, 즉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배경 지식을 모르면 바보가 되거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으로 해서 뭘 먹었냐? 수은을 먹었습니다. 그 독이 된 수은을. 그래서 49살에 죽었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의 존 브링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국 3개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방송국에서 이런 선전을 했습니다. 노화를 방지해주고 회춘, 정력을 세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염소 고환을 이식해준 겁니다. 한 건당 $750.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6,000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술 받은 사람은 다 고추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무지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수십 배 뛴 겁니다.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국회에서 따졌습니다. 자,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이제는 전기를 쓰도록 장려해야 된다. 이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 의원님,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80%는 모두 기름으로 생산합니다. 그 국회의원 바보 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유명한 교수가 신문 칼럼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납득이란 단어, 납득 아시죠? 그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납득이 나오잖아요. 납득, 우리말로 뭐 이해하다 이런 뜻인데 이 납득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만든 단어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 제가 그때 그 칼럼을 읽고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은 납득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뒤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이 18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조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조판사한테 경은 철학과 예술의 조예가 깊고 과학적 지식도 해박해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정조대왕이 예조판사한테 얘기했다면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조가 얘기한 철학, 예술, 과학, 행복, 여기에다가 국민, 주권, 공화, 사회, 권력, 민주, 거기다 야구까지 이런 단어들은 일본이 1860년 이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어휘, 용어를 새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는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납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그 교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좀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실제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많은 용어들은 일본이 19세기 후반에 다 만든 용어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자,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만이가 틈틈이 산삼 수십 뿌리씩 캐와서 행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저렇게 산삼을 많이 캘까?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식한테 그 비결을 가르쳐줬습니다. 까마귀 집이 있는데 잘 훑어봐라. 산삼이 무더기로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까마귀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고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산삼 씨앗은 빨개가지고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산삼 씨만 보면 그걸 물고 집에다 갖다 두는데 그게 흘려서 산삼이 대박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옥을 캐는 광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옥을 캐는 광산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독가스가 나오거나 갱이 붕괴돼서 안전사고가 틈틈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책임자로 있는 옥 광산은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궁금해서 취재를 나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갔더니 마침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 주위에 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온 먹을 거를 쥐한테 반 이상은 다 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쥐들한테 먹을 걸 주느냐? 유독가스가 분출되거나 갱내 붕괴 조짐이 있으면 쥐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쥐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면은 이득을 보고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